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남편의 휴대폰은 알람 소리를 꺼놓은 채로 침대 옆 협탁 위에 무심하게 놓여 있었고, 나는 손끝으로 몇 번 망설인 끝에 그 화면을 꺼내 들었으며, 배경화면 뒤로 숨겨져 있던 진실을, 그 작고 사적인 공간 속에 숨겨진 누군가와의 메시지를, 사진을, 음성 파일을 마치 예고도 없이 터지는 지뢰처럼 마주하게 되었다. 지문을 댈 수는 없었지만 화면 밝기를 낮춘 채 미리 보기로만 전해지는 감정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고, 오늘도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게라는 메시지와 이어지는 하트의 이모티콘에 나는 핏줄 하나가 다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고개를 돌리자 침대 위 남편은 입을 약간 벌린 채로 평온하게 자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오히려 울음이 뚝 멎었다. 울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눈물이 허벅지까지 흘러내려 이불을 적시는 동안에도 나는 소리내어 울 수 없었고, 남편의 숨소리는 변하지 않았으며 방 안의 공기는 냉장고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 순간부터였던 것 같다. 나는 그날 새벽 처음으로 이제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문장을 머릿속에 떠올렸고, 그것은 내면에서 들리는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선명했다. 수연아, 뭘 그렇게 오래 봐. 남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일찍 들려왔고, 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으며 소리 내지 않고 웃는 연기를 하듯 입꼬리만 올려 보였다. 그냥 못 자서. 당신 숨소리 듣고 있었어. 내 코 고는 거 시끄럽지 않아? 아니, 오히려 잠이 잘 오더라. 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내 손은 침대 끝 이불 자락을 쥔 채로 약간 떨리고 있었고, 그 감정이 남편에게 들키지 않기를 바랐으나 어쩌면 들키기를 바랐는지도 모르겠다.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나도 그를 향한 마음이 진심인지 아니면 이제 증오로 덧칠된 것인지 모를 만큼 지쳐 있었다. 침대에 누워 다시 눈을 감은 남편의 이마 너머로 나는 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자다가 깬 새벽은 원래 긴데 오늘은 유난히 더 길었고, 그 길이만큼 나의 침묵은 무거워졌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누가 만든 건지 나는 다시 처음부터 공부해야 할 것 같았다. 그의 숨소리가 다시 규칙적으로 바뀌는 것을 들으며 나는 휴대폰을 다시 켜고 메모장에 짧은 문장을 하나 적었다. 한 번은 나도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게 변명의 시작인지 아니면 이미 끝을 준비하는 건지는 아직 나조차 알 수 없었지만, 그 문장은 생각보다 빨리 저장되었고, 그와 동시에 나는 미간을 지그시 눌렀다. 수연아. 남편의 목소리는 잠결에도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생각이 났다. 그의 외도 상대가 남긴 메시지 안에 내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 나라는 존재는 그들의 세계 안에서 단 한 글자도 쓰이지 않았고, 단 한 줄도 소중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내 마음의 가장 부드러운 살을 칼로 그은 듯 아팠다. 그날 새벽 나는 고개를 숙여 남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고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그냥 몰랐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떻게 무너지는지도. 그냥 지금처럼 자. 계속 그렇게 자. 그리고 나는 다시 눈을 감은 채 내 안의 감정이 고요히 타오르기를 기다렸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본 이름은 낯설지 않았고, 프로필 사진의 뒷모습 또한 어딘가 익숙했으며,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어차피 이 아파트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단지 내 헬스장에 함께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인사 정도는 나누는 편이었기에 지연 씨라는 이름은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내가 자주 마주치던 여자였다. 매번 러닝머신에서 땀 흘리던 모습, 트레이너와 웃으며 대화하던 장면, 그리고 언젠가 나와 같은 주차칸 앞에서 남편을 한번 힐끗 보았던 그 순간까지 퍼즐은 너무 쉽게 맞춰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여전히 남편의 아침을 챙기고 세탁기를 돌리고 거실을 청소했고,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남편은 아무 의심 없이 나를 참 고마운 여자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말 속에서 나는 가장 적나라하게 배신을 느꼈다. 지연이 알아? 그날 저녁 일부러 밥을 천천히 먹으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물었다. 남편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던 동작이 멈췄다. 그 짧은 정적에서 나는 이미 모든 답을 얻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입을 열었다. 아까 헬스장에서 봤어. 당신이랑 아는 사이라면서. 아, 그냥 인사 몇 번 했지. 별건 없어. 오해하지 마. 그의 말은 빠르게 이어졌지만 시선은 어딘가 자꾸 허공을 맴돌았고 손가락은 밥공기 옆을 두세 번 만지작거렸다.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웃었다. 마치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런데 말이야라고 말머리를 다시 돌리는 척하며 천천히 폭탄을 꺼냈다. 그 여자 나보다 예쁘지도 않더라. 그 말이 끝나고 난 뒤의 공기는 마치 전구 속의 필라멘트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다가 딱 하고 끊어진 것처럼 싸늘했다.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물컵을 들었다. 그러나 물은 입에 닿기도 전에 다시 내려졌고 그는 한참을 말없이 숨만 내쉬었다. 무슨 말이야, 수연아.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몰라도 돼. 그냥 느낌이 그랬어. 뭐, 느낌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눈은 그의 작은 떨림 하나까지 기록하듯 바라보았고 그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가늠하려는 듯 표정을 몇 번 바꾸다 결국 조용히 말했다. 진짜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 문장은 얼마나 편리한가. 당신 스스로를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정해버리면 나머지는 다 거짓말로 덮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 당신 그런 사람 아니지. 그래서 내가 아직 말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는 내 말을 듣고 입을 꾹 다물었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잔반이 남은 그릇을 치우며 나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다. 이 남자에게 진실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대신 이 남자에게서 모든 걸 앗아가기로 했다고. 화장대 위에는 한동안 손대지 않았던 물건들이 그대로 누워 있었고 그 위에 살짝 굳은 파운데이션과 입구가 말라버린 립스틱 케이스, 먼지가 얇게 앉은 뷰러와 마스카라가 순서도 없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내가 지난 몇 년간 어떤 감정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무언의 풍경 같았다. 나는 손끝으로 브러쉬 손잡이를 쓸어내며 거울을 바라봤고 거울 속에 나는 그저 집안일로 지친 얼굴, 피로가 고여버린 눈가, 그리고 갈라진 입술을 가진 생활인 그 자체였다. 여자라는 단어보다는 아내, 엄마 혹은 주부 같은 말들이 더 익숙했던 내 얼굴은 언제부턴가 나조차도 거부감 없이 그렇게 불리고 또 그렇게 굴러가고 있었다. 립스틱을 꺼내 드는 손이 살짝 떨렸다. 그건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낯설음 때문이었다. 이걸 바른 게 언제였더라. 기억을 더듬어 봐도 또렷이 떠오르는 순간은 없었고 결혼 전 어느 밤 친구들과 클럽을 가기 전 거울 앞에서 웃으며 바르던 장면이 아득하게 떠오르다가 이내 사라졌다. 당신 지금 뭐해? 남편의 목소리가 방문 너머에서 들려왔고 나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무심히 대답했다. 화장 정리. 버릴 거 정리하려고. 갑자기 왜 그런 걸 다 꺼내놨어? 그냥 내 얼굴이 너무 지겨워졌거든. 대답은 담담했지만 거울에 비친 내 눈은 날카롭게 깎인 것처럼 보였고 남편은 문을 열듯 말듯 머뭇거리다가 결국 조용히 거실로 돌아갔다. 그가 내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립스틱을 입술에 천천히 올렸다. 정확히 중앙에서부터 천천히 바르고 위쪽으로 채우고 아래쪽을 감싸듯 닫을 때까지. 나는 손끝에 집중하면서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이건 설렘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느낌에 가까웠다. 누군가에게 예뻐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군가를 미치도록 부수고 싶은 마음이 나를 여자답게 만들고 있었다. 수연아, 너 요즘 이상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이 그렇게 말했다. 나는 립스틱을 덮고 캡을 닫은 뒤 고개를 들었다. 이상해졌어. 왜? 갑자기 여자처럼 보였어. 그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고 나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나는 그게 오히려 고마웠다. 그가 나를 모른 척하고 있는 동안
나는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너 원래 이런 색 안 바르잖아. 응. 나 원래 이런 색 안 발랐지. 근데 나 원래 이런 여자 아니었나 봐. 거울을 향한 내 눈빛이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다. 분명히 나는 복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감정의 가장 아래에는 언제부터인지 죽어있던 나라는 여자를 깨우고 싶은 마음이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날 밤 화장대를 정리하다가 나는 나를 정리하고 있었다. 원래 같았으면 가지 않았을 저녁 모임에 일부러 들러본 건 기분 전환이라는 구차한 이유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그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짐작 때문이었고 그 추측은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오히려 속이 메스꺼워졌다. 사람들로 붐비는 레스토랑 유리창 너머 가장 안쪽 창가 자리에서 남편은 그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가족에게 보내는 시선도 친구에게 건네는 태도도 아니었으며 그 순간 나는 내 눈이, 내 가슴이, 내 모든 감정이 그 장면에 의해 분리되고 있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남편은 그 여자의 손등을 스쳐 지나가는 동작을 자연스럽게 수행했고 그 여자는 머리를 넘기며 그의 얼굴을 응시했고 나는 그 모습을 자동차 안에서 지켜보며 에어컨을 꺼둔 채로도 온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문득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그 얼굴은 분명 어딘가 얼어 있었고 입꼬리는 움직이지 않았으며 눈동자는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감정이 사라진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렇게 7분을 앉아 있었고 차창을 두드리는 웨이팅 관리 직원의 손짓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떴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세수를 한 뒤 나는 세면대에 기대선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고 휴대폰을 들어 처음 보는 앱 하나를 설치했다. 비밀 채팅, 타인과의 익명 대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 그 문구를 읽으며 손가락이 잠시 멈췄지만 나는 결국 동의의 버튼을 눌렀고 짧은 프로필을 설정하는 대신 이니셜만 적어 넣었다. 그리고 몇 분 뒤 낯선 남자에게서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처음엔 바로 응답하지 못했지만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훔쳐보던 그 밤과 헬스장에서 그 여자의 어깨를 스치며 눈을 마주쳤던 순간이 겹쳐지며 나는 아주 짧게 단 한 줄로 대답을 보냈다. 그쪽은 결혼했나요? 그 대답이 돌아오기까지의 10초가 10분처럼 길었고 답장이 도착하자 나는 핸드폰을 책상 위에 던졌다. 네. 하지만 외로워요. 나는 입꼬리를 비틀어가며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 말 정말 편리하네. 문득 거실로 나온 남편이 물었다. 누구랑 통화했어? 나는 화면을 뒤집은 채 소파에 앉았고 천천히 다리를 꼬며 응수했다. 통화한 거 아니야. 그냥 누가 메시지 보냈어. 누가? 그냥 옛날 친구. 남편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고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점점 확신이 생겼다. 그도 알고 있었다. 이 집 안에 이제 정상적인 신뢰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남자에게 한 줄 더 보냈다. 당신은 매주 같은 요일에 혼자일 수 있나요? 그 문장이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칼끝처럼 박혔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신발장 위에 놓인 남편의 자동차 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불 꺼진 거실 안에서 TV 소리는 희미하게 우웅거리고 있었으며 침실 안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 소리가 날 묶는 족쇄처럼 들릴까봐 나는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조용히 걸었다. 밤 공기는 예상보다 덜 차가웠고 어쩐지 내 심장이 더 식어 있었기에 그 기온조차 따뜻하게 느껴졌다. 택시에 올라타자 기사님은 목적지를 다시 확인했다. 이쪽으로요? 나는 거울처럼 반사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거기 맞아요. 조금 늦게 가셔도 괜찮아요. 그 말에 기사님이 조용히 라디오 볼륨을 줄였다. 그 이후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차 안은 아주 조용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왼손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떨리는 손끝을 달래려는 듯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나는 생각했다.
지금쯤이면 당신은 자고 있겠지. 이 메시지를 보낸 상대는 딱 한 줄만 답을 보냈다. 303호, 먼저 들어가 계세요. 그 짧은 문장이 유난히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래. 오늘은 내가 들어간다.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모텔 앞에 도착하자 조명이 유난히 불렀다. 익숙하지 않은 색감이었지만 전혀 낯설게 느껴지진 않았고, 이상하게도 내 발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문으로 향했다. 프런트에서 이름도 물어보지 않고 방번호와 카드키만 내미는 손길에 나는 이런 시스템은 처음인데도 너무 익숙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오히려 더 담담해졌다. 303호 문을 열자 안은 과하게 조용했고 침대는 이미 정돈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작은 생수병 2개와 티슈, 그리고 거울이 침대 옆에 정직하게 달려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가방을 열었다. 립스틱, 손수건, 작은 향수 하나, 그리고 지우지 않은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했다. 곧 도착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살짝 놀랐지만 금세 얼굴을 정리하고 문고리를 돌렸다. 그는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향은 낯설었다. 하지만 그 낯설미 싫지 않았다. 조금 늦었죠. 괜찮아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긴장하셨어요? 조금은요. 이런 적 없어서. 저도 그래요. 그래도 우리 대화는 나눴잖아요. 네. 나눈 게 꽤 깊었죠. 짧은 단어로. 그가 다가와 테이블 위에 키를 놓고 조심스럽게 내 앞에 섰다. 나는 가볍게 앉은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시선이 나를 위에서부터 훑었지만 음란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확인하려는 듯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맞잡았다. 손등이 따뜻했으며 손바닥은 조금 거칠었다. 그 손이 내 무릎 위에 닿았을 때 나는 눈을 감았다. 그는 묻지도 않고 내 옆에 천천히 앉았고, 우리는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침묵을 공유했다. 그러다 그의 손이 내 허리 쪽으로 올라오고 숨결이 가까워졌을 때 나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남편을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의 이마가 내 이마에 닿고 입술이 아주 살짝 내 턱을 스치듯 움직일 때 나는 피하지 않았고 저항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순간 전율이 목덜미를 타고 천천히 내려갔다. 괜찮으세요? 지금은 생각하지 않으려 해요. 저도 그래요. 그냥 오늘은 내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가 웃었다. 그 웃음은 크지 않았지만 내 긴장을 녹이기에 충분했고, 나는 그제서야 숨을 깊게 쉬었다. 그의 손이 내 목선을 따라 미끄러지고 내 셔츠 단추를 천천히 건드릴 때 나는 그걸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내 손으로 그의 손목을 부드럽게 끌어내렸다. 이제 그만 망설여도 돼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건 선택이에요. 내가 한 거예요. 나의 복수는 이 침묵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단추 하나, 천천히 풀려나갔다. 손이 닿고 숨이 섞이고, 나는 더는 아내가 아니었다. 여자였다. 한 사람의 여자. 그에게 안기고 있는 누군가의 여자. 그리고 그 시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꿈속이었다. 이 시간 당신은 자고 있겠지. 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도 모른 채. 이상했다. 평소와 똑같이 돌아가는 하루였는데 나는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일상을 연기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아침 7시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씻고 주방에 커피를 내리고 식탁에 식사를 차리고, 그가 늘 그렇듯 반쯤 감긴 눈으로 거실에 걸어 나와 잘 잤어? 라는 의무감 섞인 인사를 건넬 때 나는 전날 밤의 기억을 조용히 내 안으로 눌러 담으며 웃었다. 응, 당신은? 나야 뭐. 늘 그렇지. 그 말, 늘 그렇지. 그 말이 이제는 이렇게까지 공허하게 들릴 줄 몰랐다. 그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지금 이 손등에 닿는 그의 시선이 어떤 결로 흐르는지를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 시선은 더 이상 나를 원하는 시선이 아니었다. 그는 그냥 보고 있을 뿐이었다. 아무 의심도 아무 감정도 없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내 등 뒤로
그가 방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거품을 문 그릇을 씻으며 문득 생각했다. 이중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굴러가는 거였나. 전날 밤의 기억은 무겁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그건 의외로 담백했고 끝나고 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 남자 또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다. 옷을 입고 나올 때 나를 거울 너머로 바라보던 그의 표정은 조금 서늘했지만 그 안에 들끓는 욕망이나 감정은 없었고 오히려 나와 비슷한 텅 빈 기색이 느껴졌다. 그게 편했다. 서로에게 기대거나 요구하거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관계. 지독하게 단순한 그러나 분명 살아있다는 감각만 남는 그런 관계. 그날 낮 남편은 회식이 있다고 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늦을 거야? 아마. 대리운전 부를 거니까 자고 있어. 그래. 조심해.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 났고 그가 현관문을 닫는 소리를 들은 후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어제의 채팅 앱은 아직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상대방이 보낸 마지막 인사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괜찮으셨으면 좋겠네요.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도 다시 말을 걸지 않았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오히려 안정을 느꼈다. 밤이 되자 거실은 조용했고 남편은 예상보다 빨리 들어왔으며 씻고 나와 소파에 앉아 채널을 돌리다 말고 나를 불렀다. 수연아. 응. 요즘 잘 자. 왜? 그냥 내가 밤에 자주 뒤척이는 것 같아서. 나는 눈을 피하지 않은 채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먼저 잠들어서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느낌이랄까. 그는 내 반응에 별다른 말을 잇지 않았고 나는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후 침실에 누운 그의 옆에 몸을 뉘었고 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핸드폰 알람을 맞추려다 실수로 채팅 앱 아이콘을 눌러버렸다. 그 순간 불 켜진 화면 위로 익숙한 문장이 떠올랐다. 오늘은 그냥 얼굴 보고 싶었어요. 나는 손가락으로 조용히 그 문장을 지우고 다시 폰을 내려두었다. 그 옆에서 남편은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고 그 숨결 하나하나가 나와는 무관한 삶의 박동처럼 느껴졌다. 문틈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주황빛 가로등 불빛이 침실 바닥에 아주 가늘게 드리워져 있었고 나는 그 빗줄기를 따라 시선을 옮기다 남편의 닫힌 눈꺼풀과 조용한 입술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분명 내게서 한때 모든 걸 가져갔던 사람의 얼굴이었고 이제는 아무것도 느끼게 하지 않는 낯선 사람의 얼굴이 되어 있었다. 두 번째 만남은 예정된 약속처럼 갑작스럽지 않았고 그만큼 준비할 시간도 있었으며 나는 괜히 손톱을 다시 다듬고 어제와는 조금 다른 립스틱을 바르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시간을 끌었고 그러는 내내 남편은 옆방에서 화상회의를 한다며 문을 잠그고 있었고 나는 그 시간이 길어지기를 바랐다. 이미 죄책감이라는 말은 그 무게를 잃었고 생각해보면 처음 그 손끝이 나를 건드렸을 때 이미 나는 변해 있었으며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런 죄의식도 불안도 자책도 들지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그와 있을 때는 내가 누구의 아내도 누군가의 역할도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것도 아닌 내 몸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감각이 생생해질수록 나는 점점 더 자유로워졌다. 방에 들어섰을 땐 그가 먼저 와 있었고 침대 위에는 이미 따뜻한 물수건이 놓여 있었으며 작은 초가 은은하게 향을 퍼뜨리고 있었고 그는 창가의 등을 기댄 채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입을 열기 전에 먼저 미간을 한 번 찡그렸다. 오늘은 어때요? 라는 질문 대신 괜찮으셨어요? 라는 말이 먼저 나왔고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대답했다. 어제 이후로 자꾸 생각났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런 게 있잖아요. 몸보다 마음이 더 오래 여운으로 남는. 나는 그 말에 피식 웃었고 고개를 돌려 침대 옆 거울을 바라보며 속눈썹을 다시 정리하는 척했다. 그쪽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더 위험한 사람 같네요. 위험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거울 속에서도 그 말은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다.
나는 물수건을 손에 들고 한 손으로 팔을 닦기 시작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덜 긴장되네요. 저도 그래요. 어제는 죄 같았는데 오늘은 선물 같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나도 그 손을 뻗었다. 그날은 다르지 않았다. 천천히 시작됐고 눈빛은 좀 더 깊어졌고 손끝은 더 오래 머물렀으며 숨결은 간격이 짧아졌고 입술은 자주 닿았다. 셔츠는 허리를 지나 어깨 위로 밀렸고 손은 등 뒤로 내려가 스스로 풀어헤쳤고 나는 웃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지만 속으로는 내내 누군가에게 미안했다. 하지만 그것이 남편을 향한 감정은 아니라는 게 더 놀라웠다. 나는 그를 떠올리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생각했고 그의 체온을 느끼며 천천히 똑같은 속도로 무너졌다. 그는 나를 위하거나 아끼려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데에 집중했고 나는 그 수용이 오히려 더 안전하게 느껴졌다. 벗겨진 옷은 바닥에 고요히 쌓여 있었고 정리되지 않은 베개 위로 나는 등을 밀었고 그가 나를 감싸 안는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당신이 먼저 다른 여자 만졌잖아. 당신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벌을 주는 거예요. 내게도 당신에게도. 돌아오는 길은 빠르게 지나갔고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땐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었고 TV는 켜진 채 채널을 넘기다 멈춰 있었으며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어디 갔다 왔어? 나는 코트를 벗으며 대답했다. 미영이랑 카페 갔다가 잠깐 장보고 왔어. 많이 늦었네. 수다 떨다 보니까. 그 대답을 하며 나는 부엌으로 향했고 손 씻는 소리로 그 대화를 끊었다. 손끝에 남아있는 향이 지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거울 대신 싱크대 물줄기를 바라봤다. 나는 분명 더럽혀졌는데 어째서 거울을 보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거울이 내가 아니라고 말할까봐 피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침실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남편이 조용히 등을 돌려 내게 기대왔다. 팔이 내 어깨에 얹히고 손이 내 허리를 더듬듯 내려왔고 나는 그 감촉에 입술을 꾹 다물었다. 몸은 잠깐 얼어붙었고 머리는 빠르게 판단했다. 밀어내야 한다. 지금 이건 죄가 아니다. 선택이다. 나는 그 손을 천천히 잡아 빼며 조용히 말했다. 지금 너무 피곤해. 미안. 그는 말을 잇지 않았고 나는 그의 손등을 쓰다듬는 대신 이불 끝을 꼭 쥐었다. 그는 몇 분 뒤 코를 골기 시작했고 나는 그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속으로 혼잣말처럼 되뇌었다. 당신이 날 먼저 밀었어요. 내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만든 거예요. 거울 앞에 선 건 정말 오랜만인 듯했다. 단지 세수를 마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중이었는데도 그날은 어쩐지 시선이 거울을 지나치지 못했고 눈을 맞추고 있는 내 얼굴은 분명 며칠 전보다 또 달라져 있었으며 그 다름은 나이도 아니고 피부 상태도 아니고 오직 표정 때문이었다. 입꼬리는 가만히 내려와 있었고 눈매는 피로와 무관하게 길어져 있었으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내가 쓰고 있는 얼굴에 박혀 있는 걸 보면서 나는 손끝으로 무의식처럼 눈밑을 쓸어내렸다. 이 복수는 정말 나를 위한 걸까? 그 말이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올라왔고 처음으로 내가 무섭게 느껴졌다. 물론 지금 이 길에서 되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 내 눈을 보고 있는 이 낯선 여자가 정말 수연이 맞는지 아니면 어디서부터인지 점점 내가 아닌 사람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생각한 복수란 게 정말 정당한 균형의 복원이었는지 아니면 감정의 쾌락에 물들어가고 있는 건지 그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잠깐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며 고개를 들었을 때 아래쪽 화단에 물을 주고 있던 옆집 여자와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어머, 수연 씨. 요즘은 얼굴이 좀 달라지셨네요. 나는 깜짝 놀라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보여요? 그럼요. 뭐랄까, 예전보다 훨씬 여자 같아졌다고 해야 하나? 그 말에 순간 웃었지만 속으로는 무언가가 콱 박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칭찬처럼 말했지만 그 말은 내게 경고처럼 들렸고 여자 같아졌다는 말 안에는 전에는 여자로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 숨어 있었으며 그게 지금 나를 흔들고 있었다. 한참을 창틀에 팔을 올리고 서 있다가 나는 거실로 돌아와
남편의 와이셔츠를 정리했고 주머니 안에서 이상한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다. 마트 영수증이었지만 내용 중에는 와인과 초콜릿, 향초가 있었다. 이건 혼자 산 물건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나는 괜히 헛웃음이 나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웃기지 마. 나도 할 말 없어. 그 순간 핸드폰 알림이 울렸고 낯익은 이름이 잠금 화면에 떠 있었다. 그 남자. 오늘은 내가 먼저 보고 싶어졌어요. 나는 메시지를 열지 않았고 그냥 화면만 바라보다 천천히 숨을 내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거울 속에 있는 저 여자, 이젠 나도 잘 모르겠어. 그때 방문이 열리며 남편이 나왔다. 잠옷 차림 그대로였고 머리는 반쯤 눌린 채였다. 수연아, 오늘 저녁에 미영이 부부랑 만나기로 한 거 기억나? 응. 준비해둘게. 고마워. 요즘 당신 좀 달라졌어. 좋은 의미야? 응, 웃을 때가 많아졌달까. 근데 가끔 웃는 게 낯설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냥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낯설어도 괜찮아. 나도 그런 느낌 드니까. 그는 뭔가를 더 말하려다 멈췄고 나는 부엌으로 향해 냉장고 문을 열었으며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 말고 거울에 비친 내 뒷모습을 보았다. 어깨는 편안해 보였고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으며 그 모습은 분명 누가 봐도 단정한 아내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속을 알고 있었고 그 속에는 이미 내가 아닌 또 다른 여자가 앉아 있었다. 남편의 차를 따라간 건 단순한 직감 때문이 아니었다. 며칠 전부터 그의 말투가 조금씩 어긋나 있었고 퇴근 시간이 들쭉날쭉하기 시작했으며 와이셔츠의 냄새에서 향이 겹칠 때마다 나는 핸드폰의 위치 추적 앱을 켰다 껐다 하다가 결국 그날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고 따라 나섰다. 차는 곧장 시내로 빠졌고 익숙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한참을 따라가다 멈춘 골목은 이전에도 그랬듯 환하게 불이 켜진 카페 골목이었고 나는 건물 옆 주차장에 멈춘 차에서 그가 내리는 걸 바라보며 심호흡을 3번 천천히 했다. 그리고 이어진 장면은 내가 예감했던 것보다도 훨씬 무성의했고 동시에 훨씬 잔인했다. 그녀가 먼저 다가와 남편의 팔짱을 꼈고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그녀에게 키스했다. 입맞춤은 짧았고 손은 자연스러웠으며 두 사람의 사이엔 숨길 의지 같은 게 아예 없었다. 그걸 바라보는 내 손은 핸들에 닿지도 않았고 무릎 위에 올려진 채 그대로 굳어 있었으며 나는 그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지도 소리 없이 울지도 않았다. 그저 입술을 안쪽으로 삼키듯 물고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 확실해졌어.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누가 봐도 알게 해야겠어.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립스틱을 발랐다 지웠고 살짝 말린 머리카락에 손을 집어넣어 볼륨을 만들다 망설였고 옷을 고르다 셔츠를 택했고 셔츠 단추를 채우다 다시 풀었고 결국은 작은 핸드백 하나에 지갑과 립스틱만 넣고 조용히 현관을 나섰다. 그가 올지 말지 답장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도착해 있음을 직감했고 303호 문을 열었을 때 그 역시 말없이 나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날은 이전과는 달랐다. 나는 먼저 그를 향해 한 발 다가섰고 눈을 맞추며 아주 천천히 말했다. 보고 싶었어요. 그는 눈을 깜빡였고 내 말에 대답하지 않은 채 나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심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가 다가와 손을 뻗었고 나는 그 손에 입술을 얹었다.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었다. 그날은 내가 먼저 입을 맞췄다. 단추를 먼저 풀었고 셔츠를 벗겼고 거울에 비친 내 어깨를 내 눈으로 확인했고 그의 손이 내려오기도 전에 나는 손을 뻗어 허리를 감았고 침대 위에 먼저 몸을 눕히며 숨을 고르지 않은 채 입술을 다시 찾았다. 오늘은 그날이에요. 어떤 날인데요? 그 남자가 나한테 입 맞춘 그날. 그가 숨을 삼키듯 웃었고 나는 그대로 그 위로 올라탔다. 그 손이 내 등 뒤로 내려갔고 브라끈을 밀며 느린 손길이 따라왔고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내려다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이제 다 알아요. 그 사람한테 들었던 말, 표정,
습관, 어떤 순서로 나를 만지는지도. 그러니까 내가 말할 수 있어요. 내 남자는 내가 더 잘 알아. 그는 대답 대신 내 허리를 더 강하게 감았고 나는 등 아래로 전해지는 열기에 숨을 내쉬며 몸을 조금 더 낮췄다. 이건 분명히 복수였고 동시에 이상하게도 자유였다. 나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았고 다만 그 여자의 입술을 떠올렸고 그 입술이 닿았던 자리에 나도 입을 맞췄고 그 손이 어루만졌던 부위를 나도 감쌌고 그 여자가 보지 못한 남편의 표정을 나는 기억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지우고 있는 중이었다. 그가 느꼈던 모든 감각을 내 것으로 다시 쓰는 작업처럼 나는 그 속에 깊숙이 들어갔다. 숨이 섞이고 땀이 흐르고 몸이 밀착되고 나는 그 위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리듬을 만들어갔다. 그가 내 이름을 불렀고 나는 그를 부르지 않았고 그의 눈을 보며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그 표정은 전과 달랐다. 쾌락이 아닌 몰입이었다. 나는 그걸 알아챘고 그 인식은 오히려 나를 더 몰아붙이게 만들었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뜨겁게. 나는 더는 그의 손에 끌려가지 않았고 그의 움직임을 따르지 않았으며 내가 중심이었다. 그는 나를 부르고 나는 아무 대답 없이 허리를 눌렀고 내 손이 그의 가슴 위에 얹혔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다. 잊지 마요. 오늘 내가 당신을 가졌어요. 당신보다 훨씬 먼저, 더 깊게. 그는 고개를 젖혔고 나는 입술을 다시 가져가며 마지막 숨을 내뱉었다. 그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사랑이 아닌 감정으로 누군가를 완전히 꿰뚫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아주 천천히 희미해졌다. 마치 진짜 끝난 사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가방을 정리하다가 일부러 지갑 안쪽에서 작게 접어둔 영수증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어두운 글씨로 적힌 303이라는 숫자가 눈에 잘 띄도록 방향을 살짝 조정했고 바로 옆에 핸드크림을 흘린 척 작게 얼룩을 묻혀두었다. 평소 같으면 그 흔적이 거스린다며 혀를 찼을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물을 따라 마셨고 나는 그 모습에 오히려 한 번 더 입꼬리를 올려 보였다. 묻지 않는다는 건 모른다는 것일까? 아니면 모른 척한다는 것일까?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났네. 응, 꿈을 꿨어. 아주 오래된 거. 무슨 꿈? 기억 안 나. 깨니까 다 잊어버렸어.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커피를 마신 컵을 툭 내려놓은 채 일어나 방으로 향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영수증을 천천히 접었고 입을 열지 않은 채 코끝으로 숨을 들이마셨다. 전날의 향이 아직 팔목에 남아 있었고 샤워를 했음에도 묘하게 달라붙는 온기가 피부 아래에 남아있는 기분이었다. 화장대를 정리하면서 일부러 진한 립스틱을 꺼내 화장지에 덧칠했고 손등에 칠한 자국을 지우지 않은 채 거실을 가로질렀다. 소파 팔걸이에 널어둔 스카프에는 어젯밤 썼던 향수가 스며 있었고 가방 끈엔 작은 티끌처럼 번진 입술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남편은 그 위를 스치듯 지나가며 신발을 신었고 현관문 앞에 선 채 묻지도 않고 말했다. 저녁엔 집에 있어. 응, 아마. 당신은 회식이랬지. 응, 아마 늦을 거야. 알겠어. 조심해. 대화는 그걸로 끝났고 문이 닫힌 후에도 나는 현관을 바라본 채 한참을 멈춰 서 있었다. 이토록 아무것도 묻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나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그 대담함은 곧 냉소로 바뀌었다. 낮에는 잠시 외출했고 일부러 향이 강한 바디로션을 온몸에 바르고 나갔다가 돌아온 뒤엔 그 옷을 세탁기에 넣지 않은 채 침대맡에 널어두었다. 거실에서 뉴스를 보던 남편이 그 옷을 보며 눈길을 잠깐 멈췄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걸 보며 아주 작게 웃었다. 오늘은 무슨 향수 썼어? 응. 왜? 향이 좀 다르길래. 그냥 옛날에 쓰던 거. 갑자기 그 생각나서. 그래. 그거 예전엔 안 좋아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은 좋은 것 같아. 그는 더 묻지 않았고 나는 그 침묵이 점점 익숙해지는 게 이상했다. 이제는 오히려 그 무심한 말투 속에서 어떤 감정의 균열이 느껴질 때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다는 실감이 뚜렷해졌고, 그게 이상하게도 나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만들었다. 밤이 되어 침실로 들어가기 전 나는 욕실에 다녀온 척하며 손목에 향수를 한 번 더 뿌렸고, 거울 속 내 눈빛은 예전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을 때 남편은 등을 돌린 채 낮게 말했다. 요즘 내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좋은 쪽이야? 나쁜 쪽이야? 잘 모르겠어. 그냥 예전이랑은 좀 달라. 당신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가 봐. 그 말에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고, 나는 어둠 속에서 입꼬리를 다시 올렸다. 대답하지 않는 그를 향해 나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는 감정의 바닥에서 이렇게 되뇌었다. 당신이 침묵을 택하는 순간부터 나는 비웃기 시작했어. 내 흔적 위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당신. 그게 이제 나를 더 깊이 밀어넣는 유일한 이유야. 문득 그가 나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처럼 현관에 들어서던 남편이 시선을 잠깐 멈췄고, 그 시선이 가방을 스쳐 내 얼굴에 닿기까지의 그 짧은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기분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오늘 뭐 했어? 별다른 의도가 없다는 듯 묻는 말투였지만, 그 한마디가 내 가슴 깊은 곳을 슬쩍 건드리는 느낌이었다.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지.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혼자서. 응. 요즘 혼자 있는 게 편해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묻지 않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내 핸드크림 옆에 반쯤 열린 영수증에 시선이 머문 걸 나는 분명히 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지나쳐갔고, 나는 커피잔을 들고 천천히 그 뒷모습을 쫓았다. 요 며칠 새 그는 자주 말을 멈추었고, 그 말의 끝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채 어정쩡하게 공중에 맴도는 일이 잦아졌고, 나는 그게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수저를 내려놓고 잠시 나를 바라보다 말없이 웃었고, 나는 그 웃음이 너무 낯설어서 그제야 내가 만든 이 완벽한 복수의 무대가 어딘가에서 삐걱대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오늘 저녁 맛있네. 그래, 별로 정성 들인 건 없는데. 그러니까 더 맛있나 봐. 그 대화가 아무렇지 않게 흐르는 동안에도 나는 눈길 한 번, 손끝에 위치 하나, 심지어는 숟가락을 탁자에 내려놓는 그의 속도까지 온몸으로 감지하고 있었고, 그 모든 움직임은 마치 감정의 지진을 예고하는 전조처럼 느껴졌다. 샤워를 하고 나온 그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를 쓱 훑었고, 나는 그 시선을 모른 척하며 화장대에 앉아 귀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그 옷, 전에 안 입던 건데. 응. 뒷문 쪽 작은 옷가게에서 하나 샀어. 분위기 바뀌었네. 바뀌어야지. 나이도 바뀌잖아. 대사는 웃음처럼 흘렀지만 나는 거울 너머로 나를 보는 그의 눈이 예전과 다르게 자꾸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사람의 눈빛이라는 걸 알아챘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고 파고들지도 않았다. 대신 자주 숨을 길게 내쉬었고, 그 긴 숨들 사이로 나는 점점 조여오는 불안의 실체를 체감했다. 밤이 깊어지고 침실에 불이 꺼진 뒤 남편이 뒤척이다 나를 감싸 안았고, 그 팔의 무게가 전보다 느슨하게 느껴지는 순간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숨을 참았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당신도 그렇잖아. 말을 안 하면 덜 상처받잖아. 상처 누구한테 받았다고 생각해? 누구든 뭐든 그냥 삶한테.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끝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등을 돌려 누우며 천천히 속삭였다.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나 돌아온 건 숨소리뿐이었고, 그 침묵은 오히려 내 물음보다 더 정확한 대답처럼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눈을 감지 못했고, 그의 손끝이 내 어깨에서 천천히 흘러내리는 감각을 따라 내 마음속의 불안도 같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아니, 어쩌면 애초에 알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지도. 그 생각이 문득 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이 복수가 불완전한 게임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유가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면 나는 도대체 무엇과 싸우고 있었던 걸까? 전날 밤 남편이 조심스레 내 어깨를 건드렸던 그 순간을 나는 기억하고 있었고,
그 손길이 언젠가처럼 따뜻하게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불쾌한 감촉처럼 흘러내렸다는 사실이 이 관계가 어디까지 와버렸는지를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으며 나는 그저 눈을 감은 채 그 손을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다. 침묵은 그저 수면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존재했지만 그 속엔 끝없이 가라앉는 감정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라앉고 있었고 나는 더 이상 이 침묵을 회피가 아닌 무기로 느끼기 시작했으며 그 무기의 날카로움이 내가 품고 있는 복수를 더 선명하게 벼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침이 되어 거실을 나갔을 때 남편은 식탁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나는 아무 말 없이 주방에서 물을 한 잔 따라 그의 맞은편에 앉았으며 짧은 정적 끝에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오늘은 뭐 해? 라는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나는 일부러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으며 그냥 바람 좀 쐬고 올 거야. 그게 다야. 라고 대답했고 그의 입술이 아주 작게 이그러지는 걸 보며 속으로 아주 얕고 건조한 미소를 지었다. 그에게 사실을 말할 필요는 없었고 오히려 거짓말을 더 많이 들려줘야 한다는 이상한 확신이 내 안에서 굳어졌으며 나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진짜 내 감정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아이러니에 사로잡힌 채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은 준혁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고 우리는 더 이상 모텔 방이 아닌 한강 근처의 작은 갤러리 앞에서 만나기로 했으며 나는 옷을 고를 때부터 이미 예전과는 다른 감정으로 거울을 바라보았고 복수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만남이 더 이상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며 그와의 감정이 점점 더 생생하고 진짜 같은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다. 그가 먼저 도착해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손을 들어 인사했으며 나는 그 손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가 오래 기다렸어요 라고 물었고 그는 웃으며 아니요. 오히려 기다리는 시간이 좋았어요. 당신 올 생각만 하니까 라고 답했다. 우리는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그는 커피 대신 따뜻한 차를 시켰으며 나는 그가 창밖을 바라보다 말없이 말문을 여는 걸 기다리며 천천히 컵을 들었다. 나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라는 내 질문에 그는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내 눈을 오래 바라보았고 이상하지 않아요. 달라졌죠. 근데 난 지금의 당신이 훨씬 진짜 같아요. 라고 말했으며 나는 그 말이 위로나 찬사가 아니라 나를 정확히 보고 있다는 한 사람의 진심처럼 느껴져서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마신 채 눈을 감아야 했다. 처음에는 그냥 복수였어요. 남편이 먼저 날 망가뜨렸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도 그를 부숴야만 내 삶이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그 사람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 자체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라고 말하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내 손등을 덮으며 말했다. 복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신이 지금처럼 숨쉬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나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고 오히려 손끝에 천천히 힘을 실으며 맞잡은 채 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가 피해자일 거라고 생각하겠죠.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도 얼마나 무너졌는지도 알 생각조차 안 했던 사람이에요. 라고 덧붙였고 그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내 눈을 바라보다가 그 사람이 몰라도 돼요. 당신이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라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는 도착 문자를 보내지 않았고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는 척 앉아 있었으며 내가 들어서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며 오늘은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었고 나는 코트를 벗은 채 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그냥 그림 좀 보고 왔어. 요즘은 혼자 보는 게 편해서. 라고 말했다. 그는 그 대답에 더는 묻지 않았고 나 역시 더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채 주방으로 향해 물을 한 컵 마셨으며 그 찬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조차 이제는 복수의 연장처럼 차갑고 또렷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남편이 다시 한번 내 어깨에 손을 얹었고 나는 이번엔 단호하게 그 손을 떼며 고개를 돌렸다. 그만해. 그런 손 이제 나한테 아무 의미도 없어.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손을 떼며 말없이 내 얼굴을 바라봤고
나는 그 시선을 외면한 채 불을 껐다. 이젠 어떤 감정도 숨기지 않기로 했고, 오히려 이 복수를 완성시키는데 필요한 감정은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니라 냉정함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갈 거다. 그 사람이 쓰러지든 내가 무너지든 이 감정은 반드시 둘 중 하나만 남기고 사라질 테니까. 거실에 들어섰을 때 남편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노트북을 켜둔 채 무언가를 적고 있었지만 그 화면 속엔 아무것도 띄워져 있지 않았으며 그가 짚은 머리카락과 헝클어진 셔츠 단추 그리고 조용히 책상 위를 두드리던 손끝의 불안한 박동은 그가 뭔가를 말하기 직전이라는 신호처럼 느껴졌고 나는 무심한 척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다. 하지만 채널은 바뀌지 않았고 소리도 켜지지 않았으며 우리는 그렇게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마음을 품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고 그 침묵의 균열은 그가 마침내 고개를 돌리며 말을 꺼냈을 때 아주 천천히 깨지기 시작했다. 수연아. 이름을 부른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낮았고 그 속에 담긴 무력감이 숨기지 않고 흘러나왔으며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 대신 리모컨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나 요즘 좀 생각이 많았어. 아니, 사실은 예전부터였는데 그냥 외면했나 봐.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밀어두고 살아온 것도 알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말은 몇 번 끊기고 다시 이어졌고 나는 입술을 꽉 다문 채 그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판단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예상과는 달리 지나치게 빈약하게 흘러갔으며 결국 한참 후 그는 아주 짧게 말했다. 미안해. 그냥 미안해. 그 말이 끝나고 방 안은 더 고요해졌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습기가 어른거렸고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으며 입꼬리는 어설프게 내려가 있었고 그 얼굴엔 어떤 책임도 용기 있는 고백도 아닌 그저 늦었다는 자각만이 자리하고 있었고 나는 그걸 보는 순간 마음 한가운데서 뭔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줘야 해?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는 거야? 아님 그냥 마음만 전하겠다는 식이야? 아니, 그냥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에 안 떠올라서. 그래, 그게 문제야. 당신은 항상 그랬어. 망가뜨리는 건 마음대로 하면서 정리하는 말은 고작 미안하다야. 그땐 나도 혼란스러웠어. 감정이 헷갈리고 내가 너무 멀게 느껴졌고 그런 말도 다 핑계라는 거 이제는 알잖아. 내가 언제 당신한테 사라졌어. 난 늘 이 자리에 있었는데 당신 눈에서만 없어졌던 거지. 그는 더 말하지 않았고 나는 일어서서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바깥의 하늘은 먹구름이 깔린 채였고 해는 완전히 지지 않았지만 빛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며 창가에 기대어 선 나는 손가락으로 유리를 문지르며 아주 작은 원을 그렸고 그 조용한 움직임 속에서 한참을 멈춰있던 남편이 다시 작게 말했다. 지연이 그 사람 이제 안 만나. 그만했어. 나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고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 말을 지금 하면 내가 뭘 해야 해. 박수라도 쳐줘야 돼. 아니, 그냥 알아줬으면 했어. 내가 나름대로는 정리했단 걸. 정리는 쓰레기 치울 때 하는 거야. 사람한테 쓰는 말 아니야. 말끝은 차가웠고 그 말 속엔 어떤 연민도 여운도 남기지 않았으며 나는 천천히 돌아서 그의 얼굴을 다시 마주했고 그 순간 그가 보인 표정은 지금까지 내가 알던 그 어떤 남편의 얼굴보다 낯설고 작아 보였으며 그는 마치 그 눈빛 하나로 모든 대화를 끝내려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냥 한 번만 예전처럼 웃어주면 안 돼. 나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고 눈동자 하나 깜빡이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 웃음은 당신이 지은 거야. 내가 잃은 게 아니라. 그 순간 남편은 완전히 무너진 표정을 했고 의자에 앉은 채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짧은 숨을 몰아쉬었고 나는 그 장면을 차분하게 지켜보며 오히려 마음속 어딘가가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내가 바라던 장면은 아니었지만 내가 반드시 봐야 할 순간임은 분명했고 나는 그 무너짐을 외면하지 않았다. 이제 알겠지. 너무 늦었다는 걸. 사람이란 건
울면서 떠나진 않아. 대부분은 다 울고 난 뒤에 조용히 등을 돌려. 그게 진짜 끝이라는 거야.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흐린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나는 이전과는 다르게 그 얼굴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 눈빛이 더 이상 아무에게도 증명하려 하지 않는 사람처럼 담담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그 안에서 내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뿌연 창틀 아래로 떨어지는 겨울 햇살은 희미했지만 그 안에서도 나는 따뜻함을 조금씩 찾고 있었고 그 온기는 더 이상 남편의 체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시선과 손길을 아끼지 않았던 준혁이라는 한 남자의 존재에서 번져오고 있었으며 그 사실은 놀랍도록 나를 안심시켰다. 그날 오후 그는 평소와는 다르게 차가운 바람을 피해 실내 정원이 있는 조용한 카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도착하자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받아주며 나를 바라보았으며 나는 그 시선을 마주한 채 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음료를 주문한 후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내 손끝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요즘 웃을 때 눈가가 조금 풀리는 거 알아요. 라는 말에 나는 의아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했고 그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예전엔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웃었거든요. 이제는 진짜 웃는 것 같아서. 그 말은 어떤 위로보다도 더 단단하게 가슴을 눌렀고 나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신 후 그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이상하죠. 상처 준 사람 앞에서는 단단해지기만 했는데 당신 앞에서는 오히려 약해지고 싶어요. 그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 손에 살짝 기댄 채 나지막하게 속삭이듯 말했다. 내가 누군가에겐 소중하다는 사실이 좋아요. 누구의 아내나 엄마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거, 그게 이렇게 따뜻한 감정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러자 그는 내 손을 꼭 쥐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마침내 어깨를 떨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감추지 않고 흘려보냈으며 그 앞에서 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일인지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반면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고 남편은 내 말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침묵을 견뎌내려 애쓰는 사람처럼 보였으며 그의 눈빛은 자주 벽 쪽을 향했고 발걸음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고 식탁에 앉아도 물끄러미 창밖만 바라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죽이는데 집중하고 있었으며 그 모습에서 나는 외로움이라는 단어 외엔 어떤 해석도 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출근을 준비하며 나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을래? 그 말은 마치 연인 사이에서 어색해진 뒤 내뱉는 수줍은 제안처럼 들렸지만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늦게 약속 있어 라고 짧게 말했고 그 대답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입꼬리가 조금 내려가는 걸 참지 못했고 나는 그 모습조차도 이제 더 이상 불쌍하다는 감정보다는 그저 정리되어가는 절차의 일부로만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그 차가운 거리감이야말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 만든 방어벽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욕실에서 머리를 말리던 중 준혁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고 화면엔 단 한 줄만이 적혀 있었다. 오늘 울어서 다행이에요. 오늘은 당신이 사람 같았어요. 나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고 머리카락을 말리는 손이 멈춘 채로 거울을 응시했으며 거울 속에 나는 뭔가를 잃은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나는 아주 조용히 그 거울 앞에 서서 입술을 열었다. 고마워요. 정말로 나라는 사람을 다시 믿게 해줘서. 그 시각 남편은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누워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 재방송이 반복되고 있었으며 그 화면 속에서 연인이 손을 맞잡는 장면이 지나가는 동안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이 집에서 혼자인 느낌을 받은 게. 그러나 그 말에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고 대답은 그가 마신 찬 물잔 속 바닥에 남은 침묵만이 하고 있었으며 그는 그 침묵을 껴안고 밤새도록 누워 있었다. 오후 내내 창문을 열어두었다. 차가운 공기가 거실 바닥을 따라 흘렀고 커튼은 바람을 아는 채 가만히 흔들리다 멈추기를 반복했으며 나는 소파 끝에 앉아 무릎 위로 얇은 담요 하나를 덮은 채 커피가 식어가는 걸 지켜보며
몇 번이고 시계를 봤다. 그래도 짐을 싸지 않았다. 옷장 문은 닫힌 채였고 서랍도 그대로였으며 여권도 통장도 그 흔한 티셔츠 한 장도 챙기지 않았고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스스로를 떠난 사람처럼 느끼면서도 어쩐지 몸은 여전히 그 집 안에 남아있는 채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그가 돌아왔다. 바람을 맞은 듯한 얼굴로 문을 닫는 손끝이 느리게 움직였고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선 채 숨을 고르는 듯 했으며 나는 몸을 돌리지 않고 여전히 소파 끝을 바라보며 천천히 커피잔을 들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고 그 말이 어떤 표정으로 시작될지도 대충은 짐작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어떤 반응도 끌어낼 힘이 남아있지 않았기에 나는 단지 기다리던 듯 거기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다. 수연아, 그가 조심스레 다가오며 불렀다. 마치 이미 벌어진 무언가를 되돌리려는 사람처럼 혹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이따 저녁엔 같이 밥 먹을래? 내가 뭐라도 좀 해볼까 해서. 아니, 나 배 안 고파.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지. 나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거 알아. 이제 좀 천천히 우리 다시. 늦었어. 그의 말은 내 대답에 가로막혔고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봤다. 전보다 훨씬 말라 보였고 눈 밑이 퀭하게 꺼져 있었으며 단정히 정리되지 않은 머리카락 사이로 손이 자주 갔는지 이마 한가운데가 벌겋게 부어 있었고 나는 그 얼굴에서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어디 갈 생각이야? 아니, 가지 않아. 아직은. 그럼 왜 이렇게 말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여기 없어. 그냥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 수연아, 나 진짜 많이 반성했어.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 말로는 다 못해. 그 말 나도 해본 적 있어. 그때 날 봐주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눈 마주치며 하는 말이 후회라니. 그게 웃긴 거야. 그는 말이 없었고 나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소파에서 일어나 욕실로 들어가 손을 씻고 나오며 나는 부엌 쪽을 힐끔 보았고 싱크대 위엔 아직도 아침에 마신 2잔의 컵이 놓여 있었으며 식탁 위엔 그의 열쇠 꾸러미가 뒹굴고 있었고 마치 이 모든 풍경이 반복된 하루를 연출하는 소품처럼만 느껴졌다. 그래도 넌 여전히 여기 있잖아. 그게 뭔가 남은 거 아닌가. 그의 물음은 애원도 아니고 희망도 아닌 그냥 궁금증에 가까운 어투였고 나는 천천히 걸음을 멈춘 채 거실 한복판에 서서 짧게 대답했다. 남은 게 아니야. 그저 정리 중인 거야. 내 마음도 당신에 대한 감정도 아직 조금 남아있는 정리의 시간일 뿐. 그럼 그 시간 끝나면 넌 없어지는 거야.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미 없어졌어. 다만 당신만 아직 그걸 몰랐을 뿐이야. 그가 앉은 자리에 조용히 고개가 떨어졌고 나는 그 모습을 등지고 침실로 향했다. 침대는 그대로였고 베개 위엔 머리카락 몇 가닥이 얹혀 있었으며 방 안엔 며칠 전 뿌린 방향제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짐을 싸지 않은 이 떠남이 더 잔인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 눈물도 없고 말도 없고 다만 조용히 빠져나가는 감정 하나만이 모든 걸 끝내버리는구나. 나는 그렇게 앉아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으며 그 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멀어지고 있었다. 짐을 싸지 않은 이 떠남이 더 잔인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 눈물도 없고 말도 없고 다만 조용히 빠져나가는 감정 하나만이 모든 걸 끝내버리는구나.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이 꼭 100일째 되는 날이라는 걸 잊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잊은 척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달력에 조그맣게 그어둔 붉은 선 옆에 어느새 작은 점들이 누적되어 있었고 그 점의 수가 100개가 넘어가는 순간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커피를 내리고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닫고 나가던 그 순간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내가 손도 대지 않은 채 두고 있는 머그잔이며 다림질조차 되지 않은 담요, 화장대 앞에 남겨진 헤어핀 하나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녀는 떠났지만
나는 아직도 매일같이 그녀의 흔적과 함께 살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 하나가 그날 내 하루를 망가뜨렸다. 지민이라는 이름.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나는 그게 착오라는 걸 알면서도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지민이 보낸 건 아니었다. 당연한 일이다. 그녀는 이미 떠났고 더는 어떤 문자도 보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예전에 저장해둔 그녀의 번호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보낸 백업 알림 하나가 그녀의 이름을 빌려 도착했고 그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다. 사진첩 용량 초과로 백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줄이 마치 그녀를 잊지 못하게 하려는 무언의 경고처럼 느껴졌다. 내 손은 습관처럼 메시지 창을 열었고 우리가 주고받은 마지막 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형부,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형부, 이따 커피 한 잔 같이 마셔요. 별뜻 없이 건넸던 일상들이 지금은 고통스럽게 되살아난다. 그녀는 그저 그렇게 가볍게 말하고 웃었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웃음을 받아주었다. 그런데 이제 그 짧은 문장 하나하나가 내게 너무 깊은 그림자로 남았다. 잊으려고 노력한 적은 없다. 다만 시간이라는 게 어쩌면 슬픔을 줄여줄 거라 기대했던 것뿐이다.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와의 기억은 더 뚜렷해졌고 100일이 지난 지금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하루를 살고 있었다. 거실의 소파는 여전히 그녀가 앉았던 그 형태로 꺼져 있고 창틀 위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난초 하나가 시들지 않은 채 자라나 있다. 식탁 위 컵받침엔 그녀의 자국이 그대로였고 부엌 선반 위 가장자리에 손자국처럼 남은 물때 하나도 지우지 않았다. 아마 의도적으로 두었을 것이다. 그녀가 언젠가 다시 돌아와 형부, 이거 제가 닦을게요.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기대. 그 말도 안 되는 바람 하나 때문에.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없었고 나는 소파에 앉아있지도 않았고 제대로 누워있지도 않은 채로 그녀가 지나갔던 복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착각, 그 안에서 걸어 나올 듯한 환영 같은 감정이 내 하루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모든 게 헛된 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눈을 감아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고 눈을 떠도 방 안엔 그녀의 향기가 남아 있었다. 지민이라는 사람은 사라졌지만 지민이 남기고 간 것들은 그 어떤 장례보다도 내 일상을 질기게 붙들고 있었다. 문자 알림이 울린 건 저녁 7시 48분이었다. 휴대폰을 뒤집어둔 채 멍하니 식탁 앞에 앉아 다 식어버린 커피를 바라보고 있던 나는 진동음에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고 곧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심장이 한 번 세게 움찔거렸다. 지민. 한동안 보지 못했던, 아니 보지 않으려 노력했던 그 이름이었다. 손끝이 떨렸다. 오랜만에 등장한 그녀의 이름이 화면 위에 떠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멎는 듯한 긴장이 피어올랐고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텅 비었다. 문자는 단 2줄이었다. 형부 잘 지내세요. 그리고 혹시 오늘 잠깐 들러도 될까요? 나는 휴대폰을 쥔 채 가만히 앉아 움직이지 못했다. 단순한 안부인 듯 보였지만 그 문장엔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형부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수백 가지의 기억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잠깐이라는 말이 무언가를 요청하는 문장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손가락은 자판 위를 떠돌기만 했고 응이라는 2 글자를 입력하는 데에도 몇 분이 걸렸다. 보내기 직전 몇 번이나 지웠다 썼다. 반복하다. 결국 그대로 전송했다. 답장은 곧바로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나는 알았다. 그녀는 온다고 마음을 정했을 것이다. 그 짧은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망설임이 있었을지 그녀의 말투를 떠올릴 수 있었기에 알 수 있었다. 시계는 8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나는 거실 조명을 낮추고 난잡했던 쿠션들을 정리했다. 누가 보기에 특별히 준비하는 것 같진 않게 하려 했지만 어느새 평소보다 더 말끔히 치워진 탁자 위를 보며 스스로도 우스워졌다. 그녀는 3개월 전 무거운 발걸음으로 떠났고 나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먼저 연락하지 못했다. 보내지 못한 문자, 타이밍을 놓친 전화, 썼다, 지운 수많은 말들 속에서 나만 멈춰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단지 안부를 묻는 짧은 문장이었을지라도 그 안엔 수많은 복잡함이 숨겨져 있었다.
현관 앞을 서성이던 나는 문 밖인 기척에 미세하게 어깨가 움직였고 도어락에서 삐 소리가 났을 땐 본능처럼 정수리에 힘이 들어갔다.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선 지민은 평소보다 살짝 야윈 듯 보였고 눈 밑 그림자가 그녀의 기분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형부.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고 나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민아, 잘 지냈어. 그녀는 짧게 웃었지만 그 웃음엔 묘한 어색함이 섞여 있었다. 그냥 버티며 살았죠. 형부는요? 나도 뭐 잘 버텼지. 그냥. 대화는 천천히 아주 서툴게 시작됐고 둘 사이의 거리엔 3개월이라는 시간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의 틈이 놓여 있었다. 그녀가 식탁 의자에 앉고 내가 주방에서 2개의 머그잔을 꺼내는 그 움직임 사이로 이 집에 남아있는 기억들이 조용히 몸을 일으키는 느낌이 들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이미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만 같았다. 지민이 현관 앞에 다시 나타난 건 그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였다. 이번엔 문자도 전화도 없이 문을 열었을 때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선 그녀의 모습은 어쩐지 그날 떠나던 뒷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다. 두 손에 쥔 작은 가방 하나, 무릎까지 내려오는 코트, 그리고 입술 끝이 말라붙은 채 조금씩 바스라지고 있는 듯한 표정. 나는 문턱을 사이에 두고 한참이나 서 있었고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부 저 이 동네로 다시 발령 났어요. 그 말은 설명이면서도 변명이었고 동시에 다시 이 집에 오고 싶다는 조심스러운 간청처럼 들렸다. 나는 그 말에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고 그녀는 아직 한 걸음도 들어서지 못한 채 고개를 들었다. 방 구할 동안 잠깐만 예전처럼 잠깐만 지내도 될까요? 그녀의 말은 망설임에 가려져 있었고 나는 대답 대신 문을 더 열어주었다. 그게 허락이라는 걸 그녀도 알았는지 가방을 끌며 조심스럽게 현관을 넘었다. 구두를 벗는 손이 어색하게 떨렸고 나는 그 손끝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익숙한 거리였지만 서로는 너무 낯설게 서 있었고 낯익은 풍경 안에 던져진 공기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짐은 이것뿐이야? 내가 무심하게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출장지에 있다가 바로 왔어요. 옷은 이틀 치면 충분해요. 다시 와도 괜찮을까 혼자 며칠을 고민했거든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고민은 나한테 시키지 왜 혼자 했어. 그녀는 그제야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봤고 내가 던진 말이 농담이 되지 못했다는 걸 알았는지 애써 웃었다. 형부는 그날 이후 잘 지내셨어요? 나는 대답 대신 거실을 가리켰다. 거기 컵도 그대로인데 어떻게 지냈을 것 같아. 지민은 잠시 말없이 그 컵을 바라보았고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날 밤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떠나는 순간도 그녀는 내게로 다가오지 않았고 나도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런데도 둘 사이에 떠있던 공기는 지난 시간과 아주 유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기만으로도 나는 다시 위험한 감정을 잃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 별거 없었어. 아무도 들이지 않았고 내가 쓰던 방도 그대로 놔뒀고 식탁도 정리 안 했고 그냥 그랬어. 내 말에 지민은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켰다. 그럼 나도 그 자리에 다시 앉아도 되겠네요. 지민아. 나는 부르듯 막으려는 듯 애매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저도 알아요. 지금 우리가 다시 시작해선 안 된다는 거. 그런데요. 그날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기엔 너무 허무했어요. 그녀의 말이 무겁게 가라앉았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이 많아질수록 더 위험해질 것 같아서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쪽이 나아 보였기 때문이다. 지민은 조용히 방으로 향했다. 예전처럼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그 안에 천천히 몸을 밀어 넣었다. 하지만 문이 닫히지 않았다. 방 안 불이 켜졌고 창문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리고 나는 그 틈에서 이 동거가 단순한 우연이나 필요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걸 느꼈다.
지민의 발걸음엔 감정이 있었고 나의 허락엔 미련이 숨어 있었다. 그날 밤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는 말이 없었다. 국물 하나 없이 찬밥과 반찬만 놓인 식탁 위로 조용히 김이 올라왔고 그녀의 젓가락이 부드럽게 움직일 때마다 내 시선은 그 움직임에 닿았다. 형부.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다시는 그렇게 떠나지 않을게요. 그냥 그렇게 사라지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아무 말 없이 받아주면 안 돼요? 나는 말없이 밥을 뜨다 숟가락을 내려놨다. 그 말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지민의 짐은 지난번보다 더 작았다. 캐리어 하나에 백팩 하나, 그리고 손에 들린 낡은 보자기 꾸러미까지 마치 눈에 띄고 싶지 않다는 듯 존재를 숨기려 애쓰는 무게였다. 나는 현관 앞에 선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다 조용히 옆으로 비켜섰다. 그녀는 실례할게요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집 안으로 들어섰고 발끝부터 시선을 내리깔며 천천히 안방 옆 작은 방으로 향했다. 그 방은 예전 그대로였다. 지민이 마지막으로 떠난 그날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그 문의 손잡이를 제대로 돌리지 못했으니까. 지민이 짐을 내려놓고 돌아보며 말했다. 방 그대로 두셨네요. 침구도 책상도 하나도 안 치우셨네요. 나는 머쓱하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였다. 어차피 손 못 대겠더라. 정리할 마음이 나질 않아서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덜 복잡하더라고. 지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손끝으로 천천히 창문 커튼을 걷었다. 오후의 빛이 방 안으로 천천히 스며들며 오래된 먼지를 부드럽게 비췄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흘끔 보다가 시선을 피해 거실로 돌아섰다. 싱크대에 물 한 잔을 따르며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점심은 먹었어. 아까 올 때 보니까 좀 많이 야위었더라.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먹긴 했는데 제대로 삼켜지지 않더라고요. 형부는 잘 지내셨어요? 나는 묻듯 대답했다. 잘 지내봤자 혼자였지. 사람 소리 안 들은 지 꽤 됐거든. 지민은 잠깐 입술을 깨물다가 부엌 테이블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왔다. 우리는 마주 앉지 않고 어긋난 채 서로를 비스듬히 바라보았다. 말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시선만큼은 조심스레 얽혀들었다. 저 이 집에 다시 오고 싶었어요. 지민이 천천히 말했다. 언니랑 살던 기억도 있고 그냥 이상하게 여기서 숨이 더 잘 쉬어지는 것 같아서요. 나는 컵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불편하지만 않으면 나야 좋지. 괜히 이 집만 너무 조용했거든. 지민은 어딘지 모르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방어적인 틈이 있었고 나는 그 감정을 괜히 읽어버린 것 같은 기분에 눈을 피했다. 말보다 더 길었던 침묵이 우리 사이를 다시 채웠고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이 테이블 위를 길게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가 물었다. 혹시 언니 꾸신 적 있으세요? 나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고 그녀는 급히 덧붙였다. 아니에요. 그냥 저는 어제 봤거든요. 언니가 웃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햇살 잘 드는 데서.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대신 창밖의 하늘만 바라봤다. 햇살은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그 온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지민이 와인을 꺼냈을 땐 딱히 이유가 필요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병을 흔들며 건넨 한마디는 내가 잠시 잊고 있던 날짜를 떠올리게 했다. 형부 생일 맞죠? 안 챙기면 섭섭할 뻔했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병마개를 땄다. 따라놓은 잔 2개에 작은 안주 몇 가지. 조용한 밤의 정적을 와인잔 사이로 번지는 향이 채웠고 나는 말없이 잔을 들었다. 그래, 고맙다. 까먹고 있었어. 요즘은 날짜 감각도 좀 이상해서. 거짓말. 형부 생일 잊을 사람 아니잖아요. 지민은 짧게 웃고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옆선을 감싸고 있었다. 건배를 하자며 잔을 들었고 와인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생일 축하드려요. 늦었지만. 늦긴. 오늘이니까 딱 맞게 온 거지. 나는 웃으며 잔을 들었지만 웃음은 입가에만 걸쳐 있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선 복잡한 감정이 천천히 일렁이고 있었다. 지민은 잔을 한 모금 마신 뒤 손가락으로 유리잔 테두리를 천천히 돌렸다.
그 손끝을 따라 고요한 긴장감이 잔잔하게 퍼져나갔다. 그날 이후로 저도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녀의 말은 뜬금없지도 의외지도 않았다. 와인 때문인지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둘 사이의 침묵이 너무 길어서였는지 그 말은 오히려 예상된 것처럼 느껴졌다. 나도 그래. 아무 일 없는 척 하루하루 보냈지만 그날 이후론 그냥 평범하게 누워서 눈을 감는 일이 참 힘들어졌어. 지민은 내 말을 들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형부는 후회하세요?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후회라는 감정이 뭔지를 곱씹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감정이 앞섰던 순간, 죄책감으로 무너졌던 밤, 그녀의 숨결이 내 옆에 있었던 그 모든 장면을 꺼내다 보니 입을 열기까지 오래 걸렸다. 모르겠다. 후회라는 말이 무거워서. 어쩌면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했을지도 몰라. 그럼 후회는 아닌 거네요. 그렇게 쉽게 단정하긴 어렵지. 그냥 내가 감당 못할 것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는 생각만 들어. 지민은 와인잔을 다시 들었다. 이번엔 한 모금이 아닌 꽤 깊은 한 입이었다. 그녀의 볼이 살짝 굵어졌고 그 감정은 와인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형부는 제가 다시 온 게 싫진 않으셨어요? 그걸 왜 물어? 그냥 궁금했어요. 오면서도 수백 번 생각했거든요. 문 열었을 때 아무렇지 않게 어서 와라고 말해주셨을 때는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나는 와인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다. 지민이가 이 집을 찾아온 이유가 뭐였든 간에 나한텐 반가웠어. 그게 진심이든 위로든 어쨌든 고마운 마음이 먼저였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잔이 비어있던 것을 확인하곤 다시 따라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부가 편해요. 지금도 그래요. 언니랑 같이 있던 그 시절도 좋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형부가 편해요.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복잡했다. 하지만 나는 그 복잡함을 피하지 않았다.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더는 밀어낼 힘이 없어서인지 내 입속에서 나온 말은 예상보다 솔직했다. 지민아, 나도 요즘 내가 없던 시간보다 지금이 덜 외로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 웃음은 길지 않았지만 담겨있는 감정은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 사이의 거리는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단지 건배를 나누고 추억을 이야기하고 한숨을 공유했을 뿐인데 그 조용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시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잔을 채우고 비우는 동안 그녀의 무릎이 내 다리에 살짝 닿았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고 지민도 그 다음을 피하지 않았다. 화면 속 TV는 대사도 없이 조용히 흘러갔고 우리 둘은 어느새 무음 속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형부 오늘은 그냥 이야기만 오래 하고 싶어요. 그래. 나도 그래. 오늘은 말 많은 밤이었으면 좋겠네. 그날 밤 우리말로는 선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과 침묵으로는 이미 선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시간이 더 흐를수록 더는 멈출 수 없을 만큼 깊어질 것 같았다. 햇살은 언제나처럼 부엌창으로 스며들었지만 공기는 어제보다 훨씬 무거웠다. 와인을 마신 다음 날의 두통 같은 것. 하지만 그건 머리가 아닌 마음에 있었다. 민석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눈을 떴고 침대에 앉은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지민의 방문은 닫혀 있었고 현관 쪽 신발장은 그대로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제의 대화와 웃음, 떨림까지 전부 꿈처럼 지워졌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가 거실로 나갔을 때 지민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질끈 묶었고 앞치마를 두른 채 바삐 움직이던 모습은 어색할 만큼 평소보다 밝았다. 형부,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늘 커피는 제가 내릴게요. 어제보다 좀 더 진하게요. 그래, 고마워. 그는 조심스럽게 식탁 맞은편에 앉았고 두 사람 사이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리감이 내려앉았다. 지민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거품기를 돌리며 일부러 말을 많이 했다. 오늘 날씨 좋대요. 오후엔 좀 따뜻해진다던데 점심에 나가서 뭐라도 사 드세요. 응, 그럴까 생각 중이야. 아, 저 그 새로 산 셔츠 입은 거 보셨어요? 어제는 긴장해서 얘기 못했는데 언니가 생전에 한 번쯤 사라고 했던 색이거든요.
이 색 입으면 형부랑 잘 어울린다고 그랬었어요. 지민은 억지로 던진 농담에 스스로 웃었다. 민석도 따라 웃었지만 그 웃음은 이내 금이 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커피를 따랐고 그 손끝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지민아. 네. 어젯밤 말이야. 형부. 지민이 그의 말을 끊었다. 고개를 들지 않고 커피잔을 식탁에 놓으며 말을 이었다.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냥 와인 마시고 얘기 좀 하다 잔 것뿐이에요. 그쵸.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커피잔을 들어 입술을 댔고 그 안에서 쓴맛이 혀끝을 짓눌렀다. 그 쓴맛이 차라리 다행처럼 느껴졌다. 감정 대신 커피에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 지민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고 민석은 조용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허리를 따라 내려오는 앞치마끈, 부엌 창 앞에 선 실루엣, 손에 들린 행주가 커피잔을 닦아낼 때마다 그 손의 떨림이 햇살에 반사돼 또렷하게 보였다. 형부, 커피 괜찮으세요? 응, 적당히 써. 오늘은 딱 이 정도가 좋네. 그럼 다행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또다시 웃었다. 조금 전보다 더 환하게. 하지만 민석은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침묵 속에 오갔던 감정들이 여전히 이 집안 공기 속에 머물러 있었다. 민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먼저 나갔다 올게. 오후에 다시 들어올 거야.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다. 지민아,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그녀는 그제야 눈을 마주쳤다. 눈동자 끝에 희미한 여운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여전히 애써 만든 미소가 떠 있었다. 형부가 드시고 싶은 거요. 저는 뭐든 괜찮아요.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문을 열고 나갔다. 닫히는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지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다음 천천히 다시 커피잔을 들고는 식탁에 앉았다. 뜨거운 커피 한 모금, 식지 않은 감정, 그리고 여전히 떨리는 손끝을 감추려 그녀는 다시 웃었다. 아주 조용히 괜찮은 척하며 물비린내가 밀려드는 낡은 엘리베이터 안, 네온처럼 깜빡이는 조명이 간헐적으로 우리 얼굴을 비췄다. 비가 오는 탓인지 전기가 불안정하다는 관리인의 말대로 3층을 지나던 엘리베이터는 느닷없이 덜컹이며 멈춰섰고 좁은 공간엔 우리의 숨소리만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그 순간 지민이 나를 바라봤다. 낯선 거리, 낯선 조명, 그러나 너무 익숙한 표정이었다. 나는 자연스레 벽에 등을 기댔고 그녀는 손으로 젖은 앞머리를 넘기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부, 진짜 나랑 엘리베이터에 또 갇히는 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나도 당황스러워서 그래. 당황한 사람치고는 눈 안 피하네요. 눈은 피한다고 해서 다 숨겨지는 건 아니잖아.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장난처럼 시작됐지만 이내 잠잠히 가라앉아 버렸다. 우리 사이에 남은 침묵은 오히려 더 솔직한 마음의 기척처럼 느껴졌고 지민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형부, 나 요즘 꿈을 자주 꿔요. 이상한 건 그 꿈마다 형부가 꼭 나와요. 말은 안 하는데 꼭 지켜보고 있는 느낌. 그건 내가 나 때문에 신경 쓰여서 그런 거겠지. 아니요. 그건 내가 형부를 아직 놓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답을 하지 못했다. 손끝에 젖은 와이셔츠가 살짝 감겨 있었고 젖은 신발 바닥이 비에 젖은 고무 마감 위로 미끄러지는 소리를 냈다. 이 모든 게 낯설고 동시에 너무 익숙했다. 지민은 내 앞에 조용히 섰다. 우리의 키 차이만큼의 공간, 불안정한 거리, 그러나 눈빛만큼은 명확했다. 형부, 그날 이후 형부가 나를 피하는 거 알아요. 웃으면서도 눈 안 마주치고 괜히 회의 있다고 먼저 나가고 저녁 같이 먹자는 말에도 바쁘다고 하고. 그게 지민아, 그날은 그냥 감정이, 그래요. 감정이었죠.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거짓이 아니었으니까. 말끝이 떨렸고 그녀의 눈동자가 붉어졌다. 그러나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 그녀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우리 사이엔 이제 한 뼘도 채 되지 않는 거리. 나는 손을 뒤로 뻗어 벽에 기댔고
그녀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부, 이번엔 도망치지 마요. 제발. 지민아, 지금 이건 아니야. 그날처럼 또 모른 척 할 거예요.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물러서지도 않았고 그녀는 멈추지도 않았다. 조명이 꺼지고 이내 다시 들어올 때 우리는 더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키스는 천천히 시작되었고 숨결이 얽히며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손끝이 손끝을 감싸고 이마가 이마에 닿고 그녀의 떨리는 손길이 내 목덜미를 감쌌다. 말은 필요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눈빛과 온기 속에서 다 전해지고 있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덜컥이며 다시 움직였다. 지민은 놀라 움찔했지만 내 품 안에서 벗어나진 않았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고 그녀는 내 어깨에 이마를 기대며 속삭였다. 내가 형부를 좋아해요. 오래전부터 하지만 말할 수 없어서 언니 옆에서 그냥 바라만 봤어요. 이제는 더는 그러기 싫어요. 나는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다. 다시 멈춰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그 공간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밖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우리의 감정은 또 한 번 선을 넘고 있었다. 이건 감정이었다. 그리고 선택이었다. 아주 위험한 그러나 외면할 수 없는 선택. 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아가는 일은 처음 생각보다 훨씬 조심스러웠다. 따로 자는 밤 각자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사이를 오가는 공기와 기척은 닫을 수 없었다. 지민이 다시 이 집으로 들어온 지 일주일. 그 안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날에 대해 먼저 입을 연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부 덮인 건 아니었다. 자고 일어나면 현관 앞 슬리퍼 방향으로 밤사이의 감정을 확인했고 아침 커피에 섞인 침묵의 온도로 서로의 상태를 짐작해야 했다. 그날 새벽도 그랬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복도 끝에서 지민과 마주쳤다.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친 그녀는 놀란 듯 숨을 들이켰고 나는 한 발짝 먼저 시선을 피했다.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문고리만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민아, 너 요즘 괜찮아?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대답은 다르게 나왔다. 아닌 거 아는데요. 그래도 좋았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조용하고 또렷하게 가슴에 박혔는지 몰랐다. 나는 손끝으로 문턱을 톡톡 건드리며 한참을 멈춰 서 있었고 지민은 내 앞을 지나치려다 말고 고개를 들어 물었다. 형부는요? 계속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나는 대답 대신 숨을 들이켰다. 쉽지 않았다. 대답이 길어질수록 감정이 새어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대신 짧게 그러면서도 나지막이 말했다. 나도 괜찮진 않아. 근데 괜찮다고 믿고 있어. 그녀는 그 말에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 아니라 누가 봐도 피곤하고 아픈 얼굴로 지은 그런 웃음이었다. 우리는 다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문이 닫히는 소리는 너무 천천히 흘렀다. 눌러 담은 마음이 문틈을 따라 삐져나오는 것 같아서 나는 한동안 문 앞에서 서성였다. 조용한 집, 둘만 있는 이 공간은 자꾸만 관계에 무게를 더했다. 아내의 사진은 여전히 거실 책장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죄책감과 따스함이 함께 밀려왔다. 지민도 그걸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무게마저 감수하려는 듯 식탁에 밥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조용한 일상 속으로 조금씩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의 방에 불이 꺼지는 걸 보고 나서야 나도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그날도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소리마저 지민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묻고 싶었다. 지민아, 우린 지금 어디까지 온 걸까? 하지만 그 질문은 오늘도 입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지민은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다. 화면이 켜지며 승현 오빠라는 이름이 뜨고 방금 전까지 울리던 메시지 알림이 한동안 멎지 않았다. 나는 무심한 척 물컵에 물을 채우다가 조용히 그녀를 힐끔 바라봤다. 그녀의 어깨는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입술 끝은 단단하게 다물려 있었다. 결국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민아, 괜찮아?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전 남자친구예요. 다시 만나보자는 말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 순간 목이 말랐다. 물을 마셔도 입안이 말라왔고 지민의 눈동자는 마치 방 안의 공기마저 긴장시키는 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지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은 너무도 조용해서 더 무거웠고 말없이 이어지던 침묵은 어느 순간 내 마음속을 긁었다. 형부랑 있었던 시간, 그냥 다 없던 일로 하고 싶어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말 속에 담긴 단절함, 불안함, 그리고 조심스러운 욕망까지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입술을 때려다 그만두었다. 무슨 말을 해도 지금은 모양이 안 날 것 같았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앞에 섰고 한 발짝 더 다가오며 물었다. 우리 지금까지 형부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대답 대신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 피하는 눈빛이 곧 그녀를 더 아프게 할 거라는 거 알기에 다시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민은 눈물 대신 웃음을 택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무너져 내렸고 그녀가 말없이 한 발 더 다가오는 순간 나는 그 거리를 피하지 않았다. 형부, 저 지금 되게 많이 흔들리는 거 알아요.